지금도 수많은 경제 유튜브와 증권 브리핑에서 비슷한 말을 반복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주 사세요. 금리 내리면 기술주 간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니 위험하다. 연준이 돈을 풀면 다시 주식이다. 시장은 이미 구조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30년 전 증권사 교재만 읊조리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투자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말들은 이제 AI도 자동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시장이 2차 함수처럼 움직인다고 착각하는 건데, 문제는 그걸 진짜 분석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설픈 전문가들의 말 속에는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시장이 왜 움직이는가? 그 바닥에 깔린 구조적 동의는 무엇인가? 이번 영상에서는 그 구조적 본질 중 몇 가지를 다룰 것입니다. 겉보기에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모르면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시장의 움직임을 표면적인 뉴스나 단편적인 수치로만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는 1편과 2편에 걸쳐 두 가지를 다룰 겁니다. 그 어떤 경제 뉴스보다, 그 어떤 차트보다 훨씬 강력하게 시장의 흐름을 결정짓는 두 가지 구조적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SLR, 보완 레버리지 비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어본 적도 없을 이 단어 하나가 지금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국채를 사지 못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연준이 또다시 유동성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즉, 시장을 흔드는 진짜 원인은 금리가 아니라 규제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은 단순한 수익률이 아니라 리스크를 감안한 수익률, 즉 얼마나 험한 길을 지나서 얼마를 벌었는가를 말해주는 지표입니다. 놀랍게도 여기서 비트코인은 주식이나 채권보다 더 효율적인 자산으로 나타납니다. 위험해서 안 된다는 말과 실제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이해하면 뉴스 속 경제 키워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구조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어떤 자산이 진짜로 살아남고 있는가, 그 이유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SLR은 보완 레버리지 비율이라고도 불리는데요. SLR이라는 말은 겉보기엔 지루한 은행 규제 용어처럼 들립니다. 금융 덕후들 외에는 관심도 가질 필요가 없을 것처럼요.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SLR은 단순히 은행 보유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국 정부가 발행할 수 있는 미국 국채의 총량 자체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SLR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가장 영향력 있는 규제 중 하나입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막기 위해 설계된 이 단순한 자본 비율은 오늘날에는 미국 국채 흡수 능력, 은행의 준비금 운용, 유동성 충격 흡수 등에 있어 금융 시스템의 병목 지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매년 수조 달러 규모의 새로운 부채를 발행하고 연준은 자산을 축소하며 프라이머리 딜러 시스템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SLR은 은행들이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을지 여부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SLR이란 정확히 뭘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SLR은 은행의 총 자산 대비 자본의 비율입니다. 문제는 이 비율이 자산의 위험도를 따지지 않고 모든 자산을 똑같이 위험 자산으로 간주한다는 점입니다. SLR이라는 건 간단히 말하면 은행이 얼마나 자산을 많이 들고 있으면서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자본을 갖고 있느냐를 보는 비율이죠. 공식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기본 자본을 총 레버리지 노출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 자본은 말 그대로 은행이 갖고 있는 핵심 자본인데, 쉽게 말하면 보통주 자본하고 그동안 벌어놓은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손실이 났을 때 가장 먼저 충당할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그리고 총 레버리지 노출액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일단 대차 대조표에 올라있는 자산들 전부, 예를 들면 국채, 대출, 준비금, 현금 같은 게 다 포함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대차 대조표 바깥에 있는 약속된 계약들도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아직 돈을 안 빌려줬지만 나중에 빌려주기로 한 대출 약정이라든지 신용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추가로 파생 상품으로 생기는 리스크, 그리고 레포와 영레포 같은 환매 조건부 계약도 전부 계산에 들어갑니다. 즉, 은행이 당장 들고 있든 잠재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자산이든 전부 다 더해서 얼마나 많은 자산을 들고 있는가를 따지는 게 분모고, 그걸 얼마나 튼튼한 자본으로 버틸 수 있는지를 보는 게 SLR인 것입니다. 자, 그럼 SLR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느냐, 즉 기준선이 어디냐를 봐야겠죠. 보통의 대형 은행들은 최소 3%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총 자산 대비 3% 정도는 진짜 자기 자본으로 들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G10이라고 불리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G10은 글로벌 시스템상 너무 커서 망하게 둘 수 없는 은행들, 즉 너무 커서 망하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는 은행들을 말합니다. 이런 은행들은 더 높은 기준인 5%를
G10%를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G10이 가지고 있는 예금 보험이 적용되는 자회사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 예금을 받는 쪽은 기준이 더 높습니다. 이 경우는 최소 6%까지 기본 자본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약하면 은행이 크고 영향력이 클수록, 그리고 예금자 돈을 받는 역할을 할수록 더 많은 자본을 들고 있어야 SLR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래야 위기 때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SLR은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왜 생긴 걸까요? 본질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은행 시스템의 자본 프레임워크에 존재하던 거대한 사각지대를 드러냈습니다. 위기 이전에는 은행들이 단지 위험 가중 자산 체계에서 안전한 것으로 보이는 자산들, 이를테면 AAA 등급의 주택 저당 증권을 무작정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자산들이 붕괴하자 자본 완충 장치는 전혀 불충분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 규제 기관들이 만든 글로벌 은행 규칙 세트인 바젤3는 SLR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은행들이 위험 가중 시스템을 교묘히 조작함으로써 레버리지 규제를 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죠. 간단한 연협. 요점은 단순합니다. 설령 미국 국채처럼 초안전 자산을 보유하더라도 실제 자본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럼 결국 미국 국채가 정말로 얼마나 안전한지 의문이 들게 되지 않나요? 그리하여 이제 SLR은 통화 정책 및 실제 시장 역학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SLR의 관점에서는 은행의 지급 준비금이나 미국 국채도 모기지담 보부 증권이나 심지어 엔비디아 주식만큼이나 위험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의 JP 모건이 좋은 예시입니다. 코로나 위기 동안 연준이 시스템의 유동성을 대량으로 공급하면서 JP 모건의 예금이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연준의 예치된 은행 지급 준비금이 늘어난다는 뜻이었고, 이는 SLR 한도에 포함되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때 CEO 제이미 다이먼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일부 예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본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완전히 거꾸로 된 상황입니다. 은행은 모든 예금을 환영하고 안전한 자산을 보유한 데 대해 보상을 받아야지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세계에서 가장 깊고 중요한 시장인 미국 국채 시장이 그저 붕괴해버렸습니다. 매도호가 매수호가 스프레드는 벌어졌고, 투자자들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을 팔자 채권 가격은 하락했고, 은행들은 매수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SLR이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은행들이 자본도 있었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싶어 했지만 그렇게 하면 규제 벌칙을 받거나 새로운 자기 자본을 조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연준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미국 국채를 담보로 은행에 달러를 빌려주는 레포 거래를 1조 5천억 달러 이상 규모로 실행했죠. 쉽게 말해 은행들이 국채를 들고 와서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SLR 규정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산식에서 미국 국채와 지급 준비금을 제외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건 은행 입장에서 자본 여유가 생기게끔 만들어준 거죠. 마지막으로는 막대한 양의 양적 완화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즉 연준이 대규모로 미국 국채를 직접 사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면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국채 물량을 받아줄 누군가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일시적 면제 조치는 2021년 3월에 종료됐습니다. 언젠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시 일어날까봐 걱정하던 의원들의 압력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6대 대형 은행들은 계속해서 압박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2020에서 2021년 동안 미국의 6대 주요 은행들의 SLR이 어떻게 떨어졌는지입니다. 이 시기는 지급준비금이나 미국 국채 같은 자산들이 급격히 늘어난 시기였죠. 그러다 면제 조치가 끝나자 다시 자산 대비 자본 비율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시장 조성 활동을 줄이고 레포 대출을 조이고 전체 포지션을 훨씬 더 방어적으로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건 단순히 은행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준과 미국 재무부에도 골칫거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ISDA와 주요 은행 수장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선 겁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시장 전반에 작용하는 근본적인 제약들도 존재합니다. 미국의 부채 발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설령 도지위원회가 뭔가 해보려 한다 해도 그건 눈 가리고 아웅일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와중에 연준은 양적 긴축을 통해 보유 자산을 계속 줄이고 있고 미국 국채 시장의 유동성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은행 시스템이 점점 더 많은 부담을 떠맡아야 하고 있죠. 문제는 지금 은행들이 그 역할을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본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본 규제가 짜여 있는 방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SLR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커지고 있고 ISDA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ISDA가 뭐야? ISDA는
1985년에 설립되었고 파생 상품 시장에서 빠르게 글로벌 기준을 세우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특히 ISDA가 만든 ISDA 마스터 계약서는 전 세계 수조 달러 규모의 수압 및 파생 상품 거래를 규율하는 법적 표준 프레임워크로 자리 잡았죠. 오늘날 ISDA는 전 세계 29개국에서 1000개가 넘는 회원 기관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원들을 보면 글로벌 대형 은행들, 중앙청산소, 자산운용사, 보험사, 로펌, 그리고 금융기술 관련 업체들까지 포함돼 있죠. 한마디로 말해 ISDA는 규제 당국과 시장 참여자들이 만나서 소통하는 핵심 플랫폼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장 시스템을 움직이는 모든 법적 언어, 즉 자본 규제, 유동성 규칙, 마진 요건, 거래 규칙 같은 것들이 전부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에 대해 ISDA가 의견을 냅니다. 물론 ISDA가 법을 직접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규제 당국은 ISDA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의견은 단순히 은행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금융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작년 3월, 그러니까 2024년 3월에 ISDA가 연준, 통화감독청, 그리고 연방예금보험공사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아주 구체적인 요청을 했죠. SLR 계산에서 미국 국채를 제외해달라. ISDA는 이렇게 썼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은 원래 위험가중 자본 규제를 보완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것이지만 지금처럼 너무 광범위하고 과도하게 적용되면 은행들이 시장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미국 국채 시장처럼 중요한 영역에서요. 그리고 나서 ISDA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첫째, SLR 규정 때문에 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꺼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무위험 자산이라 불리는 그 국채를 말이죠. 둘째, 2020년 3월 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 은행들이 국채를 사줄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SLR 규제였다고 지적합니다. 셋째, 연준이 코로나 기간에 잠시 SLR 규제를 완화했을 땐 효과가 있었습니다. 국채와 지급 준비금을 SLR 계산에서 빼주자 시장이 안정됐거든요. 하지만 이 조치는 2021년 3월에 만료됐습니다. ISDA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시장 회복력과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보다 위험에 민감한 레버리지 프레임워크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제이미 다이먼이 등판하죠. JP모건 체이스의 회장이자 CEO인 제이미 다이먼은 SLR에 대해 예전부터 매우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2024년 주주 서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SLR을 포함한 지금의 자본 유동성 규제들은 너무 보수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지원하거나 시장을 뒷받침하는 데 제약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도 하죠. 은행이 현금이나 미국 국채처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유동성 높은 자산을 보유했다고 해서 처벌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이먼은 SLR 규제가 계속 이런 식이면 JP모건이 예금 수신을 줄이거나 시장 조성 활동을 축소하고 레포 시장에서도 발을 뺄 수 있다고 경고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건 그만이 아닙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브라이언 모이니 헨리, 시티은행의 제인 프레이저,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경영진들까지도 같은 우려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G십들의 CEO들이 나서서 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정량적 근거와 시스템 차원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시작하면 규제 당국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연준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준은 특히 미국 국채 시장과 레포 시장에서 은행들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SLR 규제는 시장이 불안할 때 은행이 그 역할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국채나 지급 준비금을 1달러씩 더 보유할 때마다 그만큼 레버리지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연준 내부 연구진도 이 점을 지적한 적 있는데요. 2022년에 나온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SLR은 가장 잘못된 타이밍에 제약이 걸릴 수 있다. 지급 준비금과 안전 자산이 늘어날수록 은행의 자산 운용 여력은 넓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좁아진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2020년에는 연준이 은행들에게 국채와 지급 준비금을 SLR 계산에서 제외하는 일시적 면제를 줬습니다. 그런데 2021년 3월 워싱턴 정치권, 대표적으로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인물들이 그건 월스트리트에 대한 선물이라고 몰아붙이자 연준은 결국 그 면제를 종료해버렸죠.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정부의 적자는 계속되고 국채 발행은 멈출 줄 모르고 QT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또다시 2020년과 똑같은 자리로 되돌아온 셈이죠. 단지 이번엔 판이 훨씬 더 커졌다는 점이 다릅니다. ISDA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2020년 3월 미국 국채 시장이 마비됐던 사건을 다시 언급했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국 투자자들이 달러 확보를 위해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팔아치웠고 국채의 매도 매수 스프레드가 급격히 벌어졌으며 은행들은 매수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SLR 규제가 그걸 막았기 때문이죠. 결국 연준이 어떻게든 사태를 막기 위해 나섰습니다.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레포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SLR 규정을 일시 중단하면서 겨우 국채 시장 붕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상황은 단순한 신용 위기가 아니라 규제 시스템 자체의 실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ISDA와 은행들이 연준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이들은 규제를 완전히 뒤엎자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해결책 하나만 제안하고 있죠. SLR 계산에서 미국 국채를 빼달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행들이 시장이 불안할 때 더 많은 국채를 흡수할 수 있게 되고, 레포 시장의 깊이와 국채 입찰 안정성도 높아지고, 위기 때마다 연준이 나서서 긴급 유동성을 뿌리는 의존도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ISDA의 제안은 뭐냐면 유동성이 가장 절실한 순간에 시스템이 멈춰버리는 병목을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이먼을 비롯한 업계 리더들도 이 주장을 공개적으로 강하게 지지하고 있어서 움직임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남은 건 이겁니다. 연준 OCC, FDIC가 정말로 이 문제를 듣기만 할 건지, 아니면 규칙을 고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이죠. 만약 고치면 미국 국채 시장은 더 강해질 겁니다. 하지만 안 고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다음번 충격이 올 때 연준은 똑같은 질문을 또 하게 될 겁니다. 왜 그때 이 문제를 그냥 넘겼을까? 이 시점에서 분명해진 건 SLR이 단순한 기술적 규제가 아니라 거시적인 핵심 관문이라는 점입니다. 은행들이 유동성 수요에 얼마나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충격이 올 때 시스템의 완충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장치죠.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엔 그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은행들과 미국 국채 시장, 그리고 금융 시스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하나씩 짚어보죠. 현재 SLR 규정 아래에서 은행들은 다음과 같은 자산을 보유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습니다. 지금 SLR 규정상으로는 은행들이 아무리 안전한 자산을 들고 있어도 제약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엔 사실상 신용 위험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 한도를 깎아먹습니다. 연준에 맡겨둔 지급 준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그냥 현금이나 다름없는데도 규제 대상입니다. 게다가 대부분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한 단기 대출인 레포 거래까지 포함되니까 결국 은행 입장에선 시스템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유동성 높은 자산들을 들고 있어도 오히려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드는 거죠. 세계 금융에서 가장 유동성이 높고 이론적으로 가장 안전한 자산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은행들의 활동 여력을 오히려 제약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국채를 SLR 계산식에서 제외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은행들은 국채를 더 많이 떠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예금도 훨씬 더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되죠. 레포 시장에서도 훨씬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고, 결국 전체적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확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은행만 좋은 일이 아닙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의 핵심 자금 조달 시장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변화가 되니까요. 그럼 이게 레포 시장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은행들은 시장이 불안해질 때 레포 대출을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포 거래는 은행의 대차 대조표 공간을 차지하고 그게 SLR 계산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죠. 이게 어떤 결과를 낳느냐면 특히 분기 말이나 연말처럼 규제 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는 하룻밤짜리 금리가 갑자기 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은행들이 일시적으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레포를 거두면서 벌어지는 일이죠. 게다가 미국 국채 발행이 급증하거나 시장이 출렁이는 시기, 예를 들어 2023년 3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같은 시기에는 이런 규제가 더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 SLR 계산에서 미국 국채를 빼준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레포 시장의 유동성이 더 깊게 자리 잡을 수 있고, 연준의 레포 창구 같은 긴급 지원에 대한 의존도도 낮아질 수 있고, 딜러들이 중개 역할을 훨씬 더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괜히 규제에 걸릴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국 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국채는 발행 잔액이 36조 달러를 넘고 매년 2조 5천억 달러 이상이 추가로 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국채 시장이 제대로 굴러가야 미국 정부가 계속 돈을 조달할 수 있고 연준도 통화 정책을 집행할 수 있으며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도 무위험 자산의 기준 역할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몇 번이나 봤죠. 2020년 3월, 2019년 9월의 레포 위기, 그리고 2023년 3월의 지역은행 붕괴 사태까지 100년에 한 번 올 법한 사건들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연달아 터지면서 미국 국채 시장도 결코 무너질 일 없는 절대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게 증명됐습니다. 자, 그럼 만약 미국 국채를 SLR 계산에서 제외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첫째, 은행들이 국채 입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생깁니다. 둘째, 연준이 우회적으로 국채를 사들일 필요가 줄어듭니다. 예전처럼 QE나 이름은 복잡하지만 실은 위기 땜빵용인 BTFP 같은 프로그램 없이도 말이죠. 셋째, 미국의 부채 구조의 중심에 있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즉 은행과 헤지펀드가
국채를 중심으로 빌리고 빌려주는 구조 자체가 더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은행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같은 대형 은행들은 SLR 규제가 바뀌면 뭐가 좋아지냐면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차 대조표 여력이 생깁니다. 괜히 규제 눈치 보며 이리저리 자산을 조정할 필요가 줄어들고요. 또한 국채 시장 조성, 레포 대출, 프라이머리 딜러 활동 같은 걸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은행들이 방어적으로 규제 회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용도 낮고 안정적인 예금조차 지급 준비금이 늘어나니까 안 받으려고 하고 국채는 아예 줄이고 레포 같은 담보 대출도 피하려고 합니다. 이건 진짜 리스크 관리가 아닙니다. 그저 정교하지 못한 규제 때문에 생기는 자본의 비효율일 뿐이죠. 그리고 이런 비효율이 쌓이면 오히려 금융 시스템 전체가 더 불안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럼 만약 규제 당국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시장 불안정성이 커질 겁니다. 국채 입찰이 점점 더 불안해지고 낙찰 경쟁률은 떨어지고 시장이 흔들릴 때 유동성은 말라붙게 되겠죠. 결국 연준이 또 나서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민간 쪽에서 대차 대조표 공간이 부족하니까 연준이 다시 QE 같은 긴급 유동성 수단을 써야 할 수도 있고, 그럼 의도치 않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점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그림자 금융이 채우게 됩니다. 은행이 막히면 규제를 받지 않는 헤지펀드나 사모신용 펀드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리스크는 금융 시스템의 그늘로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글로벌 충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은 전 세계 담보 시스템의 기초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동성이 흔들리면 글로벌 달러 자금 조달 시장 전체가 2008년, 2020년처럼 멈춰설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규제 당국이 미국 국채를 SLR에서 제외해주면 그건 결국 이 자산을 특수한 시스템 자산으로 공식 인정해주는 셈이 되거든요. 그 말은 국채가 은행 자산 구성에서 슈퍼 소버린 지위로 올라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국채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저장 수단이자 최고의 담보 자산이면서 통화 정책을 전달하는 핵심 경로로서의 지위를 더 확고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죠. 미국 국채가 규칙을 바꿔야만 안전하고 유동적인 자산이 될 수 있다면 앞으로 부채는 더 늘고 금리는 더 높은 이 세상에서 그 역할은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비트코인처럼 중앙은행의 규제나 면제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진짜 가치 저장 수단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결국 SLR에서 국채를 빼준다는 건 은행들이 유동성을 무한히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는 셈인데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건 유동성 확대는 결국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게는 로켓 연료와도 같다는 점입니다. 이 결론이 오늘 말씀드린 전체 내용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곱씹어 보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SLR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공개될 두 번째 파트에서는 비트코인이 왜 주식이나 채권보다 더 효율적인 자산인지를 명쾌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경제, 투자, 트레이딩 관련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